빗줄기가 베란다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게 느껴지던 밤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외지로 장기 파견을 나가신 후 집안에는 늘 묘한 정막이 감돌았지만 그날따라 공기 중에 떠다니는 습기마저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양옆의 현관이 마주 보고 있는 계단식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바로 남의 집 현관과 마주하게 되는, 어찌 보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만 한편으로는 도망칠 곳 없이 막혀있다는 폐쇄감을 주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동생 수진이는 독서실에 가고 없었고 정막을 깨트리기 위해 오랜 친구인 태석을 불렀습니다. 비도 부슬부슬하고 분위기도 넉넉하니 기름진 전 냄새와 알싸한 술 기운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상을 펴고 이것저것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술 기운은 달콤했지만 태석이 표정은 술이 들어갈수록 묘하게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창밖을 자꾸 힐끔거리던 태석이 담배 생각이 간절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도 오는데 그냥 베란다에서 피우지 그래? 됐다. 너희 집 2층이잖아. 금방 1층 현관 가서 피우고 올게. 남의 집에서 담배 냄새 배게 하는 거 아니다. 태석은 그렇게 말하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텔레비전 채널을 무의미하게 돌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태석이 나간 뒤 현관 쪽에서 서늘한 냉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문이 덜 닫힌 것처럼 미세한 바람이 발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감각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태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는 시간이 이렇게 길 리가 없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전화를 걸어보려던 찰나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태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태석의 목소리는 평소의 호탕함은 온데간데 없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나 좀 데리러 와라. 제발. 뭐야? 너 어디 갔어? 1층이라며. 지금 1층인데 못 들어가겠어. 빨리 좀 내려와 줘. 저는 슬리퍼를 끌고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공동 현관 입구. 비를 피할 수 있는 처마 밑에 태석이 사색이 된 얼굴로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빈 허공을 응시하며 쉼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태석은 제 팔을 움켜쥐며 안도감인지 공포인지 모를 한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왔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에야 태석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태석이 아파트 1층 공동 현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새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한 명이 우산을 접으며 태석의 옆을 스쳐 지나가더랍니다. 야심한 시각에 귀가하는 학생이구나 싶어 태석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 여학생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띵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1층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스테인리스 문이 부드럽게 양옆으로 갈라지는 순간 태석은 담배를 입에 문 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린 엘리베이터. 구석진 자리에 하얀 원피스 같은 옷을 입은 꼬마 여자아이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늦은 밤에 보호자도 없이 어린 아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이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아이의 분위기였습니다.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미동도 없는 모습이 본능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꼬마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기괴한 침묵을 견디지 못한 엘리베이터는 다시 스르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여학생이 타기 위해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닫히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불과 2초 사이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던
하얀 원피스의 꼬마 아이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태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담배 연기 때문에 헛것을 봤나 싶어 눈을 비벼보았지만 텅 빈 엘리베이터의 차가운 바닥만이 그를 반길 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것은 태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여학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타려던 여학생이 멈칫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기 방금 안에 누구 있지 않았어요? 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여학생은 대답 대신 겁에 질린 눈으로 태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선뜻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고 주저하는 여학생을 두고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던 태석은 묘한 오기와 책임감에 휩싸여 여학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몇 층가? 15층이요. 하필이면 꼭대기 층인 15층이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타자, 오빠가 데려다 줄게. 두 사람은 텅빈 그러나 무언가 꽉 찬 듯한 밀도를 가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계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숫자가 바뀔 때마다 들리는 미세한 기계음이 고막을 긁는 듯 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도였습니다. 태석은 엘리베이터 구석, 아까 그 꼬마가 서 있던 자리를 자꾸만 곁눈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시야 구석의 하얀 잔상이 어른거리는 듯한 착각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15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영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15층 복도의 센서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학생은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내렸습니다. 태석은 엘리베이터 문을 잡은 채 여학생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15층은 우리 아파트 구조상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양옆으로 1501호와 1502호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학생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그저 현관문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학생, 안 들어가. 얼른 들어가. 나중에 가족들 불러서 무서웠다고 하고. 태석의 재촉에 여학생은 뒤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 오빠 내려가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태석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층의 공기 자체가 너무나 차갑고 이질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태석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뒤 서둘러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에는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작은 직사각형 창이 달려 있습니다. 그 창 안에는 철망이 촘촘히 박혀 있어 시야가 선명하지는 않지만 층과 층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복도나 계단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듯 보입니다. 저희 아파트 구조상 엘리베이터 창으로 보이는 것은 층계를 이어주는 계단뿐입니다. 15에서 14층으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덜컹 하며 기계가 움직이고 태석의 시선이 무심코 그 작은 창을 향했습니다. 창 너머로 방금 15층에 내려주었던 그 여학생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여학생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출발했는데 사람이 계단으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속도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잘못 봤겠거니 생각하며 고개를 젓는 순간 엘리베이터는 13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창 너머로 여학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상반신이었습니다. 여학생은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단쯤에 가만히 서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의 태석을 들여다보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12층, 11층, 10층. 층이 바뀔 때마다 그 작은 창틀 속에는 어김없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오는 것이라면
잔상이라도 흔들려야 하는데 창 너머로 보이는 모습은 마치 사진을 오래 붙인 듯 고요했습니다. 층마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각도에서 여학생은 태석이 탄 엘리베이터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태석은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층수가 바뀔 때마다 영화 필름처럼 끊겨서 보이는 그 여학생의 형상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층이 낮아질수록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새 1층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태석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며 뛰쳐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달려나갔고 아파트 입구 구석에 숨어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태석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귀신 이야기를 즐겨하거나 공포 영화를 보며 웃어넘기곤 했지만 자신이 직접 겪은, 그것도 너무나 생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의 형광등 불빛조차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독서실에 갔던 여동생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우리 둘을 보고는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오빠, 친구 왔어?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 싸웠어? 우리는 차마 귀신을 봤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태석이 겪은 일을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5층에 사는 여학생을 데려다 주었는데 내려오는 길에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수진이의 표정이 점점 묘하게 변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건조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오빠, 무슨 소리야? 우리 라인 15층에 여고생 없어. 뭐? 무슨 소리야? 아까 태석이가 교복 입은 거 분명히 봤다는데? 제가 반문하자 수진이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녀회장 아줌마랑 친해서 아는데 1501호는 노부부 두 분만 사시고 1502호는 저번 달에 이사 나가서 지금 빈집이야. 우리 아파트에 이 시간에 교복 입고 돌아다니는 여고생은 나 말고는 10층 사는 혜진이밖에 없는데 걘 오늘 아파서 학교 안 갔대. 수진이의 말에 태석의 얼굴은 다시 한번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태석이 1층에서 만난 그 여학생은 누구였을까요? 아니, 그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었다던 하얀 원피스의 꼬마 아이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태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느꼈던 그 숨막히는 침묵과 시선, 15층 빈집 앞에서 태석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서있던 그 존재, 그리고 층마다 창문을 통해 태석을 쫓아 내려오던 그 형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져만 갔고 복도 너머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기계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거실 안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이 주는 공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후에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태우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